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사이 북한이 어제 수소탄이라고 주장하는 핵실험을 했고 그 폭발력이 2016년 9월에 있었던 10킬로톤 추정 폭탄의 10배다. 그것이 서울에 떨어지면은 수십만이 죽는다. 뭐 이런 으시으시한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배달된 이 뉴욕타임스 기사를 보니까 좀 실소를 금치 못하는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제목은 북한의 핵무기 뒤에는 어떤 동기가 있느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 기사를 쓴 분은 데이비드 E. 생그라고 아주 유명한 안보 문제 전문가와 모토코 리치란 두 기자가 같이 쓴 겁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북한의 핵 미사일 이 도발에 대해서 미국의 대북 전문가 또는 정책 관련자들이 지금까지의 상식적인 판단에 대해서 조금 스스로 회의를 느끼고 있다 하는 이런 반성론입니다. 즉 지금까지의 상식은 뭐냐?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강행하는 것은 북한 체제의 생존을 위한 말하자면 수세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 김정은이가 가다피가 핵을 포기한 다음에 2011년 아랍의 봄 때 미국이나 서방 세계로부터 버림을 받고 비참하게 이렇게 맞아 죽는 것을 본 다음에 더더욱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핵무기 개발에 집중하게 되었다. 이것이 미국 지도자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상식이었다. 체제 유지용이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믿어왔는데 점점 요새 되어가는 상황이 그런 수세적인 게 아니고 매우 공세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반도의 적화 통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달라지고 있다 하는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나 한국의 이 많은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의 궁극적 목적은 북한 노동당 규약이 명시하고 있는 대로 한국을 공산화시키는 데 있다. 그것이 핵 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북한의 주장을 경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북한의 주장을 그냥 받아가지고 체제 유지용이다. 체제만 보장해주면은 북한은 핵을 포기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왔고 이게 바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 그리고 문재인 정권까지 내려오는 대북관입니다. 이런 생각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다수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왔다. 그런데 요새 되어가는 과정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이게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다. 그 다른 목적은 뭐냐? 다른 목적은 바로 이 기사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 뉴욕타임즈 기사에 의하면은 미국과 일본, 한국의 동맹관계를 차단시키기 위한 것이다. 떼어놓기 위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은 장거리 미사일에 수소탄을 장착해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한국을 돕기 위해서 군사력을 전개한다면 우리는 로스앤젤레스를 공격하겠다. 선택을 하라.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로스앤젤레스를 희생시키겠느냐. 이렇게 협박하기 위한 용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여기 인용된 한 전문가는 미국은 당연히 서울과 로스앤젤레스의 양자택일 경우에는 로스앤젤레스를 보호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즉 서울을 버리게 될 것이다. 그런 협박이 현실화된다면 이런 우리한테는 아주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김정은이는 이 과대망상이 심한데 김정은에 대한 성격 분석 미국 정보기관에서 내린 바에 의하면 김정은은 과대망상자고 폭력을 좋아하고 예측 불허이고 매우 위험하다 되어 있는데 이 과대망상자 어떤 과대망상을 가지고 있느냐. 트럼프와 시진핑과 맞먹는 일종의 파워 브로커가 되겠다 하는 과대망상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이거는 한국의 보수적, 관점을 가졌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상식입니다. 우리로서는 상식인데, 미국의 전문가들한테는 이것도 새로운 정보가 되는 것 같아요. 즉, 저도 여러 번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만, 남북한 대결의 본질은 뭐냐, 이게.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입니다. 민족사의 정통성은 뭐냐? 한반도에서 한민족을 대표하는 챔피언 국가는 하나여야 한다. 그게 북한이냐 대한민국이냐를 결정하는 싸움이다. 그리고 동시에 자유를 누리면서 살 거냐 아니면 수령 독재 밑에서 살 거냐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싸움이다. 따라서 선택이 여지가 없다. 제3의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니다. 죽고 사느냐 문제다. 그러니까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본다면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남한의 종북 세력을 거느린 현재 입장에서는 민족사의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한반도 전체를 수령 독재 체제로 가기 위한 통일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근제하는 한 북한의 체제 유지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므로 핵무기는 체제 유지용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흡수 공산화 통일함으로써 북한 체제에 대한 도전 세력을 없애버리는 근원적인 힘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아왔습니다만 이제 드디어 미국의 전문가들도 그쪽 방향이구나 라고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 늦게 깨닫게든 처음 깨닫던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랑코프란 이 국민대학 교수는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핵무기를 사용한 어떤 통일 전략 같은 가능성은 낮지만은 이것은 현실적이다. 이런 재밌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면서 이렇게 도발을 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뉴욕타임스 기자는 지적하기를 그동안에 북한이 여러 곳에서 여러 방법으로 도발을 해봤지만은 한 번도 제대로 된 보복을 당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만만하게 한다. 만만하게 보고한다. 만만하게 한다. 이렇게 해도 핵실험하고 ICBM 쏴도 보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만만하게 생각하고 한다. 천영우 전 외교안보 수석이 오늘 문화일보하고 인터뷰한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트럼프는 북한에 대해서 계속 잘못된 정보를 신호를 보냈다. 군사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가 또 국무장관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는 회담하겠다고 하고 해가지고 이게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김정은으로서는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도 군사적 보복은 불가능하다라는 확신을 주고 말았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체제로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느끼는 불안은 한국이나 미국의 압박도 있을 것이고 또 내부적인 도전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독재자는 항상 자기의 권력 유지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국가 이익, 당의 이익, 인민의 이익,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나 혼자 권력을 유지를 하면서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아니면은 내 아들 때까지 권력이 이어질 것이냐. 극단적인 이기주의자입니다. 모든 독재자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입니다. 김정은도 마찬가지죠. 김정일이가 2008년에 스트로크가 뇌졸중에 걸려가지고도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중국에 가서 아들 좀 잘 봐달라고 부탁을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인민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세습, 아들을 부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김정은은 이렇게 호전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기반이 약하다는 불안감이 있을 겁니다. 모든 독재자는 사실 불안합니다. 측근에 누가 권총을 들이댈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잘 때도 옆에 아마 권총 두고 잘 거예요. 이번 발표 내용을 보면은 어제 있었던 북한 텔레비전으로 보도된 소위 핵연구소의 발표 내용에는 북한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김정은이가 주재해가지고 당의 결정으로 이 실험을 하기로 결의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만 보면은 일종의 집단 지도 체제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북한은 오로지 유일 체제입니다. 수령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당의 집단적인 결정인 것처럼 한 것은 김정은이가 권력의 취약성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곤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앞으로 이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다음 단계로 어떻게 나갈 거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나갈 거냐. 저는 김정은이의 이 최근 1년의 이 실험, 이것은 김정은의 심리를 연구를 해보면은, 심리를 관찰해보면은 김정은이가 무엇인가 쫓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쫓기고 있다는 느낌을. 그 쫓기고 있는 이유가 뭐냐? 자신감도 느껴지긴 하지만 그보다는 김정은이가 뭔가 쫓기고 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돈줄이 차단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동안에 대북 제재가 흔히 효과가 없었다고 하지만 효과가 없을 리는 없죠.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과정에서 특히 정권으로 들어가는 현금, 달러가 대폭 줄어든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 달러가 줄어들면은 북한 노동당 지배층을 먹여 살리면서 달래면서 이끌어가기가 힘들고 핵무기 개발도 힘들어지죠. 그래서 들어오는 돈이 줄어든 게 김정은으로 하여금 상당히 다급하게 만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고 실력자 행세를 한 게 벌써 한 6, 7년 됐는데도 한 번도 중국에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외교 단절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북한 정권을 부담스럽게 여기기 시작했다.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행동으로 보여준 게 있습니다. 중국이 상당히 기대했던 장성택이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 보호해 주었던 김정남도 죽여버렸어요. 이게 뭐냐? 장성택, 김정남 둘 다 중국의 배경을 얻고, 중국을 얻고
자신에게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숙청한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중국 지도부도 최근에는 김정은에 대해서 기대를 접고 어떻게 하면 조용하게 교체할 방법이 없느냐라고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북한의 이 관계가 극도로 나빠졌다. 자, 이제부터 이제 이 상황을 보면은 김정은이가 전술적으로는 아주 성공적으로 핵실험도 하고 미사일도 쏘니까 지금은 아마 기세등등하게 보이겠는데, 이게 넓게 봤을 때, 전략적 관점에서 봤을 때 김정은의 이 자세가 과연 옳은 것이냐, 바른 전략이냐. 단기적으로는 먹힐 것 같지만은 장기적으로 봐서 결국은 김정은이가 망하는 쪽으로 가는 길을 확실하게 잡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싸움에서 국제적인 힘의 관계에서 이기려면 동맹국이 많아야 됩니다. 동맹국이 없으면 찾아가서라도 동맹국을 만들어야 돼요. 신라가 삼국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김춘추가 목숨을 건 외교를 통해서 당나라로 가서 당의 태종과 담판을 해서 나당 동맹을 맺은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아직 적화되지 않은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압박하기도 하고 미국을 이용하기도 하면서 한미 동맹을 만든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정은이는 지금 있는 북한과 중국과의 동맹 관계도 아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는 적대 관계고 일본과도 적대 관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두 나라, 미국과 중국, 그리고 세 번째로 힘이 센 일본을 다 공동의 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전략적 실수죠. 북한 정권 대 세계가 대결하는 구도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안에 있는 종북 좌파 세력만이 북한 정권 편을 들고 있습니다. 남한의 좌익은 공산세계의 좌익보다도 더 영향력이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카드를 다 써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 이제 남은 카드가 뭘까요?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또 한 번 해가지고 알래스카 근방까지 가고, 이제는 재진입 기술도 완성했다 해가지고 본격적인 아주 제대로 된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한번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해놓고 미국과 대화를 시작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미국과 대화를 하면 뭐가 되느냐? 자, 미국과 대화를 한다. 미국과 북한이 담판을 짓는다고 할 때, 이 회담이 과연 어떤 모습이 될 거느냐? 정말 이게 상상 밖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렵다는 뜻이죠. 북한은 이렇게 요구하겠죠. 핵 보유국임을 인정해달라. 파키스탄, 인도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인정한다면 대북 제재를 해제한다는 뜻입니다. 인정한다면. 그러니까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면 제재를 받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요구를 한 선에 쓰면 그치지 않고 주한미군 철수하자. 철수해달라. 우리가 ICBM으로 미국은 절대로 공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철수해달라. 한미동맹 해체해달라.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주장을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미국이 받아들일 수가 없죠. 만약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면은 당장 일본이,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이 핵무장하려고 나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북한의 핵무장을 미국이 허용한다는 것은 일본과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을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핵우산이 찢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한국, 일본이
독자적으로 핵무장하겠다고 나오겠죠. 일본이 핵무장하면은 미국은 어떻게 되느냐? 미국은 일본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 거죠. 일본만 그러겠습니까? 지금 독일에서도 핵무장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독일이 그러면 핵무장하겠다. 세계 최강의 제조업 강국인 일본과 독일이 핵무장한다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전으로 돌아간 세계 질서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권위나 영향력은 이건 폭락하는 거죠. 과연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인정할 수 있느냐? 현재로는 불가능합니다. 미국이. 그렇다면 뭘 대가를 해가지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느냐?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도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죠. 미국 입장에 봐서 그렇습니다. 북한은 그게 가능하다고 김정은이는 믿겠지만은 주한미군 철수한다? 그럼 세계 5번째 공급 국가가 중국 편에 서도록 하겠느냐? 중국 편에 서도록 하느냐? 더구나 한반도는 이 동북아시아에서 이 단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단도. 요 한반도가 이 칼자루처럼 생겨가지고 한반도를 남쪽에서 잡으면 대륙을 찌르는 단도가 되고 북쪽에서 잡으면 일본과 미국을 견제하는 단도가 됩니다. 한반도를 누가 차지하느냐가 동북아 전체의 전략을 결정하는데 미국이 한미동맹 해체하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그 대가로 북한을 또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한미동맹 해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 회담을 한다 하더라도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하는 것 또한 현실이에요. 여기에 한국 정부가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게 현실적으로는 부수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본적인 게임이 미국과 중국, 미국과 북한, 한국은 핵무기를 갖지 않으므로 발언권이 상당히 약화되거나 없어져 버렸다고 보면 됩니다. 스스로 구경꾼 역할을 자청했으니까 구경꾼 역할을 자청해가지고 비평만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정책적 발언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북한이나 중국 편의 이야기인 것 같고 어떤 때는 또 트럼프 편이고 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좌고우면하는 위기 때 좌고우면하는 지도자는 양쪽으로부터 다 버림받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가야 됩니다. 아까 거듭 말하지만 한반도에서는 중립이 없습니다. 총체적 권력 투쟁인데 무슨 중립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이게 안 먹히면은, 이 회담이 안 먹히고, 이렇게 되면은 김정은이는 지금 시간이 촉박하다고 느낀다면은, 김정은은 수소탄 실험하고, 그다음에 ICBM 실험한 다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최강의 카드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때 카드를 써야 되는데, 이 카드를 써서 회담을 해보고, 회담이 이거 안 된다. 미국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카드는 한국에 대한 군사적 모험입니다. 군사적 도발입니다. 즉 백령도를 기습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한국이 거기에 대해서 반격작전을 펼 겁니다. 뭐 군단사령부를 폭격하든지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 버리면 정권이 무너지겠죠. 자, 이제 우리의 반격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반격이 있은 다음에 북한 정권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좋다. 그러면은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에 최후 통첩한다. 우리를 공격한 국방장관 합참의장을 해임하고 구속하라. 그리고 피해를 보상하라. 하지 않으면은 한반도의 어느 도시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공갈을 치는 겁니다. 이 공갈인지 진짜로 그렇게 하겠다는 건지는 그 결과가 이야기하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틀림없이 한국의 종북 좌파 세력, 소위 무조건적 평화주의 세력, 이승만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전시 상황에서 무조건적 평화를 부르짖는 자는 간첩과 같습니다. 그런 세력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국방부로 몰려가고 청와대로 몰려가서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북한 요구 다 들어주자. 이렇게 나올 것이 분명합니다. 언론도 그 사람들을 지원할 가능성이 많아요. 어떤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다. 아무리 굴욕적인 평화라도 정의로운 전쟁보다 더 낫다. 이런 궤변을 쏟아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정부가 항복해버리면은 북한의 핵 공갈은 본격적으로 먹히고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한미동맹이 아주 위기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북한이 핵 공격을 공갈해 왔을 때 한국 정부가 딱 일점불사의 태도를 취하면서 미국과 함께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핵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핵 선제 공격도 불사하겠다. 특히 김정은 등 지도부를 이 기회에 완전히 괴멸시키겠다. 이렇게 나오면 되죠. 이러면 핵 대 핵이 됩니다. 그래 되면 완전히 이제 치킨 게임이라고 그러죠. 근데 치킨 게임이란 말은 뭐냐? 미국 영화에 그런 게 가끔 나오죠. 제가 본 영화 중에 옛날에 제임스 딘이 나온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데서 그 자동차를 달려가지고, 벼랑으로 달려가지고, 누가 끝까지 가장 가까운 데 가서 뛰쳐나오느냐. 그 시합을 하는 거고, 또는 자동차 두 개를 충돌 코스로 달리다가 누가 먼저 피하느냐 하는 것을 치킨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과 북한의 치킨 게임이 되겠죠. 김정은과 트럼프의 치킨 게임이 되는 겁니다. 그때 먼저 승부를 피하면 지는 거죠. 그럼 치킨 게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치킨 게임이란 말이 조금 요새 핵 문제를 다루면서 가끔 쓰는데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김정일은 트럼프를 죽일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뭐, 장거리 미사일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트럼프는 김정일을 확실히 죽일 방법이 있어요. 죽일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치킨 게임이 아니죠. 말하자면 치킨 게임이에요. 근데 무슨 승용차와 승용차끼리 마주 보면서 달리는 게 치킨 게임이라면 이거는 승용차와 덤프트럭이 마주 보면서 달리는 거와 똑같습니다. 부닥쳐도 덤프트럭은 끄떡 없지 않습니까? 뭐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 게임이 김정은 대 트럼프의 치킨 게임으로 가면은 김정은이가 저는 손을 든다고 봅니다. 손을 든다. 김정은이가 손을 든다는, 만약 손을 드는 사태가 나면 어떤 대치 상황에서 김정은이가 먼저 손을 들면은 그게 북한 정권,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는 쪽으로 갈 것입니다. 한국전쟁을 도발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임자를 맞는 적이 없어요. 당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게 1983년 10월 9일 암살단을 미얀마로 보내가지고 미얀마를 방문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쪽 아웅산 묘소에 참배하는 걸 노려서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늦게 도착하게 된 전두환 대통령 살았지만 17명의 장차관급 엘리트를 죽였을 때도 우리는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니까 이 보복을 안 당한다는 하나의 신화가 있어요. 그러나 김정은이 만약 트럼프와의 치킨 게임에서 피했다 하면 그 권위가, 수령의 권위가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피하든지, 뭐 보복을 당하든지 그것은 방법이 문제고. 그래서 김정은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제대로 보고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 남북 간의 대결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김정은과 한민족의 대결이고 이 핵위기도 김정은과 세계 간의 대결입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이란 자가 어떤 자냐? 저는 김정은이가 가장 포악하면서도 가장 비겁한 자라고 봅니다. 가장 큰 겁쟁이에요. 아니, 그건 뭐 여러 군데서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 이복 형을 죽인다든지 하는 장성태를 죽인다든지 이런 거 보면 죽일 수 없는 관계인데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죽인다는 것은 자신감이 없다는 것이죠. 또 이 세계 전체에서 지금 제일
호화판으로 살고 있는 자가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은 가장 잘 묻고 멋대로 하고 그 다음에 누구로부터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있으니까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아마 즐겁고 더구나 핵을 갖고 있으니까 세계를 상대로 큰 소리 치고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대망상이죠. 이런 자가 자기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모험을 한다? 그것도 미국에 대해서 한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보복을 부른다? 핵을 쓰는 순간, 김정은이도 요 정도는 알 겁니다. 핵을 쓰는 순간, 그날이 바로 나의 마지막 최후의 날이다 하는 정도는 알 수 있는 지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번 수소폭탄 실험으로 이루어진 이 사태는 결코 김정은한테 유리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불리한 것만도 아닌 것입니다. 아니고, 너무 김정은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고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지만은 가장 확실한 것은 김정은이가 최고의 겁쟁이다 하는 점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김정은이를 요리할 수 있느냐. 이 머리를 써야 합니다. 머리를 써야. 공산당하고 싸울 때 공산당하고 같은 수법을 쓰면 진다고 합니다. 이 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머리 좋은 사람들입니다. 공산당은 무식합니다. 무산자니까 무식하니까 폭력을 쓸 수밖에 없는데, 선동할 수밖에 없는데, 이 자유민주 진영은 머리 좋은 사람, 창의적인 사람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을 요리하는 방법이 김정은식이 아니라, 김정은식이라면 선동하고 폭력 쓰는 건데, 그것 말고 반드시 어느 한 군데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는 평소에 이야기하는 우리의 비대칭 전략입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우리는 핵을 갖지 않으니까 이게 남북한의 군사적인 비대칭이 형성되가 이건 우리 불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가지고 있느냐?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동원해가지고 그러려면은 돈을 많이 써야죠. 그래서 대북 공작, 국방비 여기에 지금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김정은을 제거하는, 가장 값이 싸게 치는 김정은을 제거하는 공작을 할 때가 드디어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갖고 노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결심만 하면은 김정은을 갖고 놀 수 있다 하는 이런 자신감 회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